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순백의 공간 인터뷰 스튜디오 담백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네요. 두 분 어떻게 지난 가을의 향기를 좀 느끼고 계신가요? 저희 보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풍들이 다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요. 미세먼지가 요즘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을 좀 하늘을 봐야 되는데 네. 네, 이 하늘빛 같네요, 이게. 미세먼지란 얘기예요, 제가? 예. 두 분 수인 시작부터 같기도 또 하고. 이렇게 투닥투닥 하시네요. 좀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예. 오늘 어디 시상식 가시나요? 괜찮죠? 네, 오늘 좀 가을 전어 같은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으로 드릴게요. 아, 그럼요.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가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분을 한번 초대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손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가면이 어색하신 것 같아서 가면을 부여잡고 나오셨어요. 가면 어떻게 편안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불편한데요. 빨리 먹고 불편하세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초대 손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솔직하게 작성해 오셨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떤 분인지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향은 충남 논산이시고요. 네. 평소에 새벽 4시에 일어나신다는데요. 아, 그러면 누군지 알겠네요. 누군가요? 이쪽에 거주하고 계시고 장경동 목사님 아닙니까? 아, 갑자기. 아니, 새벽 네. 기도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거의. 그건 좀 일리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 책, 여행, 햇빛, 음악, 마지막 여자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 하나만 꼽으신다면? 책이죠. 책이죠. 책. 예. 책. 책 보는 알겠습니다. 여자 제일 좋아하시겠는데요. 책 보는 여자 좋아합니다. 네. 같이 여행 가서 햇빛 맞으면서 음악 듣고 책 보는 여자. 네네네. 자,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는 서재와 도서관을 꼽아주셨어요. 역시나 책과 관련이 있는 분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에는 역시나 책입니다. 무려 4만여 권의 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갖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많다. 4만여 권 정도면 거의 약간 도서관 정도? 예, 예. 와, 처음 와보는 사람들은 좀 놀라죠. 그쵸. 개인이 그만큼 그 많은 장소를 갖고 있는 분이 드무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이 4만여 권의 책이 다 들어가나요? 수납이 가능한가요? 네, 그 시골집이라 땅이 넓어가지고 네. 집이 두 채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집과 서재가 분리되어 있는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멋지신데요? 부자시군요. 나오신 분이. 마지막으로 가장 기쁠 때를 적어주셨는데 역시나 책이 들어갑니다. 책에 마침표를 찍을 때 의미심장하죠. 책을 다 쓰고 난 뒤에 마지막 문장을 쓰고 마침표를 딱 찍으면 그 책이라는 감옥에서 마치 탈옥한 것 같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아, 오늘 누군지 알겠네요. 그렇죠. 책을 쓰시는 분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스튜디오 담백에 오신 손님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고 또 전업 작가로 활동하는 장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한 독서광이라고 들었어요. 시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고 그리고 평론도 하시고. 좋은 책들을 골라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첫 회 출연자로서 좀 뿌듯합니다. 이 책이 쉬운 책이 아닙니다. 니체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장석주 작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동시에 떠오르는 게 대추하날이라는 시거든요. 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에 등단을 했어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18권 시집을 펴냈고요. 시로 따지면 한 1000편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시, 거의 국민의 송시로 얘기되는 제 대표작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해마다 그 수학을 합니다.
대추 몇 가마니씩 어. 제 통장에 그 저작권료가 아,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아내는 다음에는 수박 한 덩이를 쓰라고 합니다. 조금 더 규모가 더 크니까. 좋은데요? 아니, 예. 제철 과일로 한 번씩 하시는 건 어때요? 귤부터 시작해서. 과일 시리즈. 그러니까 네. 그 이제 농축산물 전문 시인이 돼볼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네. 대추 하나리 교과서에도 수록이 됐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그게 처음에는 광화문 교보 빌딩에 뽑혀서 석 달 동안 그게 걸려 있었는데요. 그 광화문 교보 빌딩 앞을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이 60만에서 70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시를 읽었는데 그쵸. 그 시가 좀 단순하면서도 좀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시가 회자되고 중학교 두 군데 교과서에 그게 실려 있고 그리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자신의 애송시라고 네. 소개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특히 가을철만 되면 SNS에 정말 수천 편이 그게 또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렇죠. 또 시를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시를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럼요. 모르시는 시청자들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직접 네. 입으로 와. 낭송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예. 싶어요.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와,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의 그 시 대추 하나를 본 분들은 뭐 열의 아홉은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하필 대추일까? 예, 어떻게 이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탄생을 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시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건데 논산에서 제가 네. 태어나서 10년을 살고 서울로 이사해서 40년을 살고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갔어요. 집을 짓고 내려간 게 2000년도 여름인데 봄마다 안성의 나무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다가 심었어요. 정말 엄청난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 수천 그루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유실수들이 있어요. 과일 나무들, 대추나무, 배, 뭐 복숭아, 감 이런 여러 나무를 심었는데 네. 대추나무도 한 대여섯 그루 심었는데 어느 날 한 4, 5년 지나니까 봄이 되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장마가 오니까 그게 작게 열렸던 열매들도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가을에 남은 대추가 한 7, 8알. 근데 그게 정말 아주 동그랗고 붉게 익어가는 것을 보고 좀 감명을 받은 거예요. 모든 달콤함은 쓰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난 다음에 얻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그냥 이 시 같은 경우는 쉽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해지려고는 정말 손톱만치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서울에 살았다면 아마 그런 걸 못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 속에서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도 이제 고향이 이제 보니까 논산이라 그러셨어요. 그쵸, 예. 어렸을 적에는 어떤 학생이시고 어떤 아이셨어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저희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대도시에서 어려운 살림을 꾸리시고 또 개척하시느라 고생하고 그러니까 장남은 맡겨놨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냇가에서 물고기 잡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거의 학교에 갔다 오면 책가방을 팽개치고 냇가로 달려가서 물고기 잡고 네. 언젠가는 제가 굉장히 커다란 뱀장어를 한 마리 잡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어부셨네요. 예, 뱀장어를 먹는 법을 몰랐어요 그때. 그죠?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외할머니가 그 배를 갈라서 이렇게 말렸는데 네. 쥐나 고양이가 물어갔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네. 아쉬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그거를 동화로 썼어요. 이게 동화책이 나왔습니다. 오. 네. 지금요? 네, 요번에? 며칠 전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럼 아내분도 작가분이시고. 네, 아내도 시인입니다. 그렇죠. 예. 시인과 시인이 함께 살면 어떨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왠지 싸울 때도
조근조근 이야기하실 것 같고. 싸우는 것도 시적이죠. 네, 그쵸? 조곤조곤 싸우지 않고 시적으로 싸우지 않고 싸움은 상당히 산문적으로 싸웁니다. 산문적으로? 산문적으로 싸우고 저는 또 제가 시만 쓰는 게 아니라 예. 평론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싸울 그래서- 때 논리적으로 싸우시는 분들 굉장히 힘든데. 그쵸? 그래서 그죠. 말로는 거의 제가 이기는데 예. 그거를 승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내분께서 네. 제자하셨다고 예. 들었어요. 그래서 예. 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는 걸로 나이 알고 차이가 있는데.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대학에서 그 문해창작과에서 소설 창작을 가르쳤는데 제 강의를 들은 학생입니다. 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서로 아무 관계도 없었고 졸업한 뒤에 네. 어떤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시를 쓰고 있다고 해서 예. 그래서 시를 좀 가져와 봐라 해서 시를 봤는데 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춘문예라는 데가 있어서 내봐라 했는데 그게 덜컥 당선된 거예요. 와. 한 번에.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만큼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게 그때 이제 저는 혼자 있을 때고 인연이 되어서 그렇게 오래 이렇게 만났는데 사실 저는 그런 나이 차이 때문에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가지고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고 아내분이 그래. 적극적이셨다고. 조금 더 적극적이어서 저를 붙잡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오. 자신감이 좀 없었고. 예. 야, 프로포즈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싫어하셨어요? 궁금한데요. 예.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이메일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그 첫 번째 편지의 어떤 구절을 지금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구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인분의 고독을 안고 내가 살아왔는데 2인분의 고독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어머. 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이거를 또 문학적으로 이해하시니까 아내분이 그렇죠. 나한테 보냈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시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게 울림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지십니다, 정말. 최근에는 이제 아내분에게 뭐 안 쓰십니까? 저는 반성문이라도? 그 원고료가 주어지지 않는 원고는 쓰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아내는 편지를 자주 써요. 그러니까 제가 잠든 사이에 저한테 주는 편지를 노트에 써가지고 제가 일하는 책상에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제가 읽는 거죠. 네. 그럼 받고 답장은 안 하시는 답장을 거예요? 제가 잘 안 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예. 제가 감동을 받고 운 적도 있는데 어. 그래서 아니면 얼마 전에 입금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네, 입금을 잘 해줍니다. 아, 그 아내분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쓰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아내가 둘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거를 같이 써서 책으로 한번 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장석주 시인이 나오신다고 해서 우리 박병준 기자가 또 예리하게 날카롭게 팩트 체크를 좀 해본다고요. 네, 1955년 논산 출생 네. 맞으시죠? 그럼 맞습니다. 우리 나이로 지금 64 네. 맞으세요? 동안이시네요. 뭐 어떻게 관리를 좀 받으시나요? 아니, 관리 안 받습니다. 아, 정말 안 받으시나요? 예.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뻘이에요. 나 지금 예. 잠깐 잊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니,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인으로 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네. 매일 사과 하나를 먹습니다. 그게 제가 제 삶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를 재는 바로미터인데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기 때문에 덜 늙지 않았나. 자, 다음 팩트 체크는 뭔가요? 그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좀 하기 싫어하신다고.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만두신 건가요? 고등학교를 그만둔 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갔는데 저희 네. 상업고등학교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그리고 취직이 잘 됐습니다. 70년대에는 나오면은 대개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런 데 다 취직을 하고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문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향하는 것과 또 배우고 싶은 것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책만 읽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어떤 계기가 주어져 가지고 스스로 자퇴하고 나오고 그때 이제 도서관에 가서 시립도서관을 다니면서 하루에 8시간씩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읽었던 문학과 철학, 미학 예.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그럼 거예요. 몇 살에 그만두신 거예요? 17살에 17살에. 그만두고 이제 그러고 앞으로- 나서 3년 뒤 20살에 네. 약관의 나이에 그 월간 문학에서 신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맞죠? 네, 월간 문학 신인상을 받고 그때는 이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무명의 문학 청년이 하루아침에 자기를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게 그 신춘문예가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신춘문예를 투고했는데 그게 24살 때 79년이죠. 79년도에 조선일보의 시가 당선하고 동아일보의 평론이 당선됐어요. 동시에 예, 그러고 나니까 꽤 큰 출판사의 편집부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 편집부에 3년 동안 일하면서 책 만드는 걸 배웠죠. 편집과 교정과 기획 일을 배우고 그리고는 바로 출판사를 창립해서 제가 출판사를 차렸죠. 근데 제가 그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낸 거예요. 예. 홀로서기라는 시집을 1987년에 냈는데 나 이거 서정민 우리 씨. 집에 있는데. 예. 저도 있어요. 나 이거 우리 집에 있어요. 그게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200만 부가 이게 정말로 대박이 나셨는데 없었죠.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좀 어떠셨어요, 갑자기? 갑자기 믿어지지도 않고 약간 비현실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청담동에 5층짜리 빌딩을 사고 직원이 한 40명쯤 되는 굉장히 큰 출판사로 성장을 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30대 엄청난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요. 몇백억을 벌었던 거죠.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숙연해지네요. 30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근데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한창 수직 상승하는 것처럼 이제 사업도 잘 성공을 하시고 하던 차에 마광수 교수의 그 즐거운 살아라는 거를 이제 출판을 하면서 모든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문제가 돼서 마광수 교수와 제가 서울검찰청 조사를 받고 네. 구속됐어요. 갑자기. 연세대학교 교수이자 단행본 소설 즐거운 살아의 작가인 41살 마광수 씨가 오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형법상의 음란 표현물 제조 출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마 교수 외에도 도서출판 청아 대표 장석조 씨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광수 교수는 오늘 검찰 조사에서 당국의 이러한 시각 자체가 사회의 개방화와 변화 추세를 외면하는 문화적인 후진성에 기인한다며 성적 표현의 문제가 더 이상 금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렇죠. 책이 뭐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구속을 예, 시켜요. 그 처음 있는 일이죠. 인신구속을 한 게. 그러니까 학기 중 강의 중인 대학 교수를 데리고 가고 또 출판사 사장을 데리고 가서 구속시켰다.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마광수 문학론집이나 마광수의 뭐 상징시약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유명해지기 전에 연세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런 책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갑자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예요. 네. 그 찾아가서 원고를 하나 내달라고 했더니 그 즐거운 살아라는 책을 출판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근데 그게 1년 전에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고 출판사에서 수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광수 교수는 내 대표작이고 애착이 가는 작품인데 이게 독자들과 만날 수 없다는 게 자기가 너무나 애달프다. 이걸 꼭 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읽어봤는데 물론 굉장히 야한 부분이 많은 소설이지만 하지만 제가 읽은 그 당시 나오던 다른 번역 소설들 중에서도 뭐 사드의 뭐 소돔 120일 이런 소설이나 아나이스 닌 그런 것에 비해서 그보다 더 심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 시대적인 분위기도 그랬었고 지금 그 소설이 나왔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금은 지금 독자들은 아마 안 읽을 겁니다. 왜요? 그게 우스워가지고 그보다 훨씬 그 외설적이고 더 자극적인 것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얼마나 쉽게 그죠. 그걸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굳이 애써서 소설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살아에 대해 오늘 외설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소설 작가인 연세대 교수 마광수 피고인과 책 출판자인 도서출판 청하 대표 장석주 피고인에게 음란 문서 제조와 반포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법원 선고문을 보니까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구속 사유가. 그래서 엉겹결에 구속돼서 2달 동안 서울구치소에 있다 나왔어요. 93년도 1월 4일 날 제가 세면도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답은 출판사를 그만하자. 그리고 당시 대치동에 있던 집과 청담동의 건물을 팔아서 거래처를 다 정산해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그럼 이제 전업 작가를 하자 스스로와 약속을 하고 지금 25년째 전업 작가로 살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이 없었으면 계속 출판 일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 가지는 출판사가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되는데 제가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딴 것이다라는 생각이 살짝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에서 출판사가 잘 됐어도 중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하시는 전원에서 글을 쓰시는 게 훨씬 행복하신 거예요? 훨씬 행복하죠. 그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돈도 작고 적게 벌지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작가님, 제가 아까 여기 자기소개서에도 보면은 4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4만 권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거든요, 지금도 일반인들은. 경기도 안성에 네. 그 집이 있습니다. 수졸자라는 집이 있어요. 네, 도서관인가요, 사실? 무슨 뜻이죠? 무슨 이제 뜻이에요? 당호라고 하죠. 수졸이 지킬 숫자, 졸렬할 졸자인데 조선 선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자기 어리석음을 지키며 겸손하게 살아간다. 겸손하게 이런 살아간다. 그런 사람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4만 권은 있으면 그거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저 만화방이나 이런 데 가면 기억 이렇게 니은 이런 식으로 그쵸. 정리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책이 이중으로 꽂혀 있어요. 책꽂이에 안쪽에 있고 그 앞에 또 꽂혀 있어요. 워낙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그럼 어떤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는 어느 정도 아세요? 자주 보니까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책들을 다시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느 책이 어디에 있다는 걸 대충은 알고 있고 못 찾는 책은 분명히 제가 책을 갖고 있는 걸 알지만 다시 또 주문합니다. 그래서 한 책이 3권, 4권 된 책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집에 놀러 오는 지인들은 찾아오는 지인들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책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책을 와서 하루 그냥 종일 뭐 책을 읽다가도 되고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뭐 책을 읽다가도 되고.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훔쳐가는 사람 없나요?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4만 권 있으면 한 권 가져가도 모른다니까요. 잘 모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줍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가지라고 하고 저는 그 책을 다시 한 권 또 삽니다. 굳이 그렇게 꼭 수집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수집은 아니고 소장을 그러니까 꼭 해야 제가 되는 소장하는 이유는 저는 우선 2가지 이유인데 그 책을 펴내는 출판사들을 응원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책을 출판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좋은 책을 내는 출판사를 응원하는 한 방법은 그것을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왜 못 읽어요라고 물으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라고 변명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을 사는 것은 책을 읽는 시간도 함께 사는 것이다. 책을 사면 반드시 그 책을 읽게 된다. 네네네. 야,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은 사고 안 읽습니다. 네, 그래 훌륭합니다. 누군가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 굉장히 다작을 하는 작가로도 유명하신데 스스로를 문장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사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8시간 되게 노동을 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저도 주 5일 8시간 근무자다. 8시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저 자신이 문장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멋진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루에 몇 글자씩 쓴다고 생각하세요? 안 나오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나오는 날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노트북을 갖고 쓰는데 랩탑을 갖고 쓰는데 앉으면은 한 2-3시간을 씁니다. 와, 쓰는 게 사실 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창작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전업 작가로 살면서 지금까지 책이 100권이 됐습니다. 와. 쓰신 책이요. 쓴 책이 한 사람이 평생 책을 한 권 쓰는 것도 버거운데 1년에 어떻게 5권, 6권씩 그렇게 쉬지 않고 써내는 거예요. 그거에 저도 의문을 가졌는데 그게 인간의 뇌의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솔로 바이올리스트들은 바이올리스트의 뇌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뇌는 어느 순간 책을 읽는 동안 책을 읽는 뇌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는 뇌는 필연적으로 책을 쓰는 뇌로 진화합니다. 훈련을 하면 잘 쓸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그 금과 옥조 같은 말이 있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라. 그게 진리예요. 저도 진짜 글을 좀 잘 쓰고 싶은 게 요즘은 이제 인별그램 하면 글도 못 쓰면 저 좋아요가 그렇죠. 많이 안 달려요. 잘 써야죠. 그렇죠. 네. 글쓰기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스펙입니다. 굉장히 대체되지 않은 재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글쓰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무슨 분야에 있든지 간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중요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4년 만에 새로운 시집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정을 한참 보고 있어서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시집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역시 많은 책들을 내지만 가장 설레고 또 가슴이 두근대는 것은 시집입니다. 새로운 시집이 나올 때 네. 뭔가 수확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시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작가님을 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박병준 기자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질문. 네, 내 이름 석자 장석주를 걸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렵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가가 그리스 작가 니콜스 카잔자키스인데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살아있을 때 죽으면 자기 묘비명에 그렇게 새겨달라고 썼는데 그게 참 멋지더라고요. 저는 제 묘비명에 3줄을 쓰고 싶어요. 아주 짧게. 읽고 쓰고 살다. 정말 한편의 시네요, 네. 역시나.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작품으로 자주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내달픈 양치 아무도 베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마한 아이의 울품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며